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진료를 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를 지나 하늘의 뜻을 알고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나이로 향하고 있는데 제 운명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네요. 의사가 되고 2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제 손을 거쳐갔어요. 의사로서 살아온 세월만큼 저에게는 수많은 삶과 죽음이 함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환자들을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저를 의지하는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스케줄을 보니 아주 특별한 분의 예약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특별한 VIP로 모시는 분이에요. 귀찮다며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 억지로 예약을 잡아 나오시도록 했어요. 차트를 보며 살피는 동안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그분이 등장하셨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어준 바로 그분이죠. 아이고, 우리 한 교수 바쁜 사람이 뭘 그렇게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다니는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 얼른 앉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드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맨날 검사를 받으라고. 지난번 일도 그렇고 뇌졸중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시네. 아들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아버지가 뇌졸중이면 되겠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요. 아들이 때 되면 검사 받으라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디? 아니요, 다행히 아직까진 별 이상은 없어요. 지금처럼 운동 매일 조금씩 하시고 식사 잘 챙기시고요. 그래. 집에 의사가 있으니 좋긴 좋네. 집사람 가기 전에도 한 교수 덕을 많이 봤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은 사실 제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30년 전 부모님을 잃고 어린 여동생과 힘겹게 살아가던 제 인생에 나타난 기적 같은 분이죠. 30년 전 서로 인연을 맺게 된 이후 우리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아주머니는 작년에 투병 끝에 먼저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2년 전 암 수술을 받고 한동안 병원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아주머니가 떠난 이후 부쩍 지쳐 보이는 아저씨를 위해 저와 동생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살다 보니 챙긴다고 챙겨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매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이 참, 지난주에 유경이가 왔다 갔어. 다음 달에 다시 출국한다고 했지 않니? 그래서 가기 전까지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 된다면서 건강식품이니 뭐니 뭘 한가득 사놓고 갔어. 출국 전에 2주 정도는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 그래요? 걔는 저한텐 연락도 안 하면서 아버지만 챙긴다니까. 진료는 다 됐고 우리 같이 점심해요. 제가 요 앞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집으로 예약했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저와의 식사 시간이 기쁜지 아저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뜨거웠던 한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나니 걸으면서 생각에 빠지게 참 좋은 날씨가 찾아왔네요. 제 옆에서 천천히 걷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어렸던 우리 남매를 지켜줬던 든든한 어깨가 이렇게 작았었나 싶을 정도로 나이 들고 약해진 아저씨를 보니 시간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아저씨를 만났을 때 아저씨가 딱 지금의 제 나이였는데 말이에요. 제 손에 포개진 아저씨의 주름진 손. 이 손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제 삶의 버팀목입니다. 아저씨의 손을 잡고 있으니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18살의 나이에 저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시장에서 작은 노점을 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던 부모님. 동생과 저는 8살 터울이었어요. 일하느라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어린 여동생을 키우듯이 돌봤었죠. 부모님은 언제나 새벽에 나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힘든 부모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챙겼어요. 어쩔 수 없이 철이 일찍 들었죠. 그래도 제 성적표를 보며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 기뻤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기로 생긴 부모님의 주름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판검사가 되어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 소원은 시도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은 아무 날도 아닌 그런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부모님은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가장 늦게까지 시장에 남아 있었어요. 늘 돌아오던 시간에 시장을 나섰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던 길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한날 한시에 우리 남매의 곁을 떠나셨어요. 처음에 경찰에 전화를 받고 장난 전화가 걸려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망하다는 말은 책에서나 봤지 제가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황망하다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갖다 붙여도 제 마음을 설명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분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발인을 하는데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저도 뜨거운 불가마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우리 남매 곁에 이제 부모님이 없다는 것도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그냥 다 싫었어요. 갑자기 낯선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10살이 된 여동생은 더 힘들었겠죠. 애써 어르고 달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도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남은 것은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작은 전셋방과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마저 무너져 버리면 어린 동생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막내 유경이는 오빠인 제가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그런지 저한테 여동생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동생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 둘이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시장의 노점은 부모님이 점포들의 자릿세를 내면서 했던 거라 제가 이어서 할 순 없었어요. 장사는 해본 적도 없고 학교도 졸업해야 했기에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제 사정을 설명한 끝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2시간 정도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저녁 타임까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한테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웠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어쨌든 덕분에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중국집 사장님도 저희 남매를 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종종 집에서 먹을 저녁거리들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간간히 도와주는 주변의 손길 덕분에 가끔씩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셋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이게 정말 동생을 위한 일일까?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고아원에서 지낸다면 최소한 나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공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직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동생을 생각하면 내키지 않더라도 시설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만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기에 동생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10살이면 자신의 의사표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그날도 배달을 마치고 오니 중국집 사장님이 군만두를 잔뜩 챙겨주셨어요. 집에 가서 밥이랑 같이 볶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게 뭐라고 참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동생은 숙제를 하다가 잠들었는지 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깨지 않게 조심히 옆에 눕히고는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널어놓고 밥을 볶고 있는데 동생이 잠에서 깨더니 저를 보고 제 옆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 부쩍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조금 걱정이에요. 오빠 언제 왔어? 유경이 깼어. 오빠가 얼른 밥 해줄게. 상에 숙제하던 거 좀 치워줘. 동생은 서둘러 상을 치웠어요. 그러다 제가 널어놓은 빨래를 보더니 문득 뭔가 생각난 것처럼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이 옷 맞지? 저기 큰 사거리에 오빠 찾는 현수막 붙어있는데 그거 봤어? 지난주에 오빠 배달할 때 저 옷만 입었잖아.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이지? 일단 밥부터 먹자. 밥 먹고 오빠랑 같이 가보자. 누군가 저를 찾는 것 같단 동생의 말에 살짝 짐작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 일단 동생이 오래 굶고 있었기 때문에 밥부터 챙겨줬습니다. 반찬도 달랑 단무지에 김치뿐인데 제가 해준 볶음밥을 맛있다며 먹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동생이 밥을 다 먹은 것 같아서 저는 은근슬쩍 고아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경아, 고아원에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집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된대. 유경이를 신경 써주는 어른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고아원? 그럼 오빠는? 오빠도 가지. 근데 같은 곳에 못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오빠가 2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얼른 돈 벌어서 자리 잡고 유경이 데리러 가면 되거든. 오빠랑 떨어지는 거 싫어. 동생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처럼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저에게 싫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아원에 대한 건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 동생을 달래줄 겸 산책 겸 동생이 말한 사거리로 나왔어요. 사거리에 도착하니 정말 동생 말대로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분명 배달하면서 이 자리를 지나갔는데 배달만 신경 쓰다 보니 이런 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현수막에서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제가 맞았어요. 역시 제 짐작대로였죠. 현수막에는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하고 구급차를 불러준 생명의 은인을 찾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가방이 들어있는 오토바이와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라며 구급대원이 말해줬는지 제 인상착의도 적혀 있었어요. 오빠 지난주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떤 아줌마 구해줬다고 했잖아.
철가방이랑 빨간 줄무늬 옷. 오빠 맞잖아. 그렇지. 맞지. 생명의 은인을 찾는다고? 고마워서 찾으려는 건가? 그런 거라면 굳이 찾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동생의 말대로 지난주에 이 사거리에서 저는 한 아주머니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달려오는 차를 보며 신호를 보내 그분을 겨우 붙잡았었죠. 제가 붙잡기가 무섭게 아주머니는 거의 실신하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놀란 저는 일단 인도로 아주머니를 옮기고 오토바이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탈진이 온 건지 실신한 건지 온몸이 축 늘어져선 제 오토바이에 태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공중전화가 보이길래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계속 팔다리를 주무르며 숨소리를 체크했어요. 이런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뭐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아주머니를 재빠르게 차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의료진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목격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저와 아주머니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곤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떠났어요. 한 차례 소동이 끝나고 나니 온몸에 긴장이 풀려서 저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부디 별탈 없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죠.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목걸이였어요. 조그마한 네잎클로버가 반짝이는 목걸이였죠. 그 아주머니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머니에 챙기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도 안 와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다는 사장님에게 저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은 기특하다며 특별히 탕수육을 챙겨주셨죠. 제가 늦게 도착해서 입이 잔뜩 나왔던 동생도 탕수육을 보더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왜 늦었는지 듣고는 우리 오빠 최고라고 엄지까지 들어주더군요.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건가? 주변에서 잘했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니 뭔가 마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 일상은 똑같았고 그날의 일도 기억에서 점점 사라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은 많이 봤지만 생명의 은인을 찾는 현수막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일단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만약 제가 준 목걸이의 주인공이 그 아주머니라면 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곧바로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공교롭게도 쓰러진 아주머니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던 바로 그 공중전화였어요. 긴장된 손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누르고 통화 연결음이 3번 정도 들렸을까요? 전화기 너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사거리에 붙은 현수막 보고 연락드려요. 제가 찾고 계신 그 사람 같아서요. 세상에,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옷 입은 아주머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인상착이랑 똑같아요. 저 실례가 아니라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나요? 저를 찾는 목적이 감사 인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굳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일단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년의 남자분은 약속 시간에 맞춰 사거리로 저와 동생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 밥을 먹고 오지 말라고 당부까지 잊지 않으셨죠. 약속한 주말, 저는 동생과 함께 사거리에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단정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교복을 챙겨 입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검정색 고급 승용차가 저와 동생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 창문이 내려가자 남자분이 반갑게 말을 걸었어요.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동생은 남자분이 타고 있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우리가 탄 것을 확인한 운전기사님이 목적지를 향해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일단은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 저는 어색하게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한준경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제 여동생이에요. 유경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한유경이에요. 교복을 입고 있어서 놀랐어요. 배달을 하고 있다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지. 어린 친구가 참 장한 일을 했네요. 이따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어르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신 것 같은데. 아유, 그럴까. 그럼 너희들도 나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줘. 어르신 소리 듣기엔 내가 생각보다 젊단다. 아저씨의 농담 덕분에 차 안의 분위기가 제법 풀어졌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이곳은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이 집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2층 집. 제가 아니어도 동네 사람들 모두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죠. 오늘 기사님이 있는 차를 타고 오신 것만 봐도 잘못된 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구한 사람이 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 들어오렴.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구나.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주방으로 들어갔더니 식탁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에, 백숙에, 잡채에, 전, 그리고 온갖 해산물까지. 잔칫날에도 이렇게 으리으리한 상을 본 적이 없는데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 상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옆에 찰싹 붙어있는 동생을 보니 이미 식탁에 온정신이 뺏긴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던 아저씨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어서 먹자며 식사를 주도하셨어요. 뭐부터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동안 아저씨가 제 밥그릇에 직접 갈비를 올려주셨어요. 그것을 신호로 저도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먹다 보니 정신이 팔려 그만 아저씨의 존재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남매가 생일이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갈비는 꼭 해줬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미친 듯이 허기가 몰려왔어요. 먹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았지만요. 한참을 먹고 나서야 우리 남매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가 부른 뒤에야 갑자기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걱정됐어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제 말만 믿고 제가 아주머니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아예 다른 사람이면 어쩌지? 우연히 차림새가 겹친 거면 어떡하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별다른 질문 없이 웃으며 우리 남매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집안에 얼마 만에 온기가 도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어주니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 거실에 앉아 잠시 기다리는 동안 아저씨는 직접 과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사이 배부른 여동생은 졸린지 제 무릎을 살짝 빼고 잠이 들었어요. 사실 이 물건에 대해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 목걸이 혹시 아주머니 물건인가요? 아니, 이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준경이가 가지고 있었구나. 다행히 제가 준 목걸이의 주인은 아주머니가 맞았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드린 목걸이를 손에 꼭 쥐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어요. 당황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손짓으로 괜찮다는 표현을 하시고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저씨와 아주머니 사이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감정을 추스르는 동안 저는 말없이 집안을 훑었어요. 그러다 입구 쪽에 걸려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는 사이 아저씨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지 천천히 고개를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이 목걸이는 우리 아들이 올해 초에 자기 엄마 생일이라고 용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이야. 아드님이요? 저 입고 있는 사진 속 아드님 맞죠? 제 말에 아저씨의 고개가 입구 쪽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의 눈은 아까보다 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없단다. 준경이가 애엄마를 구해줬던 그 사거리.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났어. 아저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떠나보냈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저씨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여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괜찮으면 제가 그 누군가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는 오늘만큼은 아저씨의 조용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준우야. 내 나이 34에 얻은 귀한 아이였지. 결혼하고 6년 만에 생긴 아이라서 더 귀했어. 준우 엄마가 몸이 좀 약했거든. 그래서 준우를 가지고 낳은 것도 다들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지. 그래서 정말 각별했어. 나한테도 그랬지만 아내한텐 조금 더 특별했을 거야. 아저씨의 말을 듣는데 자꾸만 심장이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가족을 영영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떤 슬픔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까요? 아저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특별했어.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거든. 올해 초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이제 중학생이라고 용돈을 모아서 그 목걸이를 사왔더라고. 자기가 엄마의 행운을 지켜주겠다면서. 행운이고 행복이고 난 그냥 지금처럼 우리 세 식구 함께 지내는 것만 바라면서 살았어. 그랬는데 한 달 전이었지. 아들이 학원 끝나면 늘 아내가 데리러 가는데 그날은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내가 그날 모임이 있어서 기사님도 나를 따라와 있었고. 그런데 아들 녀석이 괜찮다고
자기는 친구들이랑 오겠다고. 자기 이제 어린애 아니라 잘 오겠다고 했는데 그만.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거지. 사고가 나고 병원으로 바로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 그날부터 아내가 점점 넋을 놓기 시작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차마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아이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자책을 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그런 거라며.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고 소리를 질러댔지. 결국엔 나는 물론이고 다른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았어. 입도 닫고 그냥 혼자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 거지. 아내가 너무 걱정스러웠어. 주치의는 이 또한 과정이라고 지켜보자고 하더라고. 정말 시간이 약이었던 건지 아내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 그랬는데 내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간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준경이가 구해준 바로 그날이지.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접수된 것은 없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거리로 향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야. 병원에서 신고 접수를 했는데 내가 찾는 사람 같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 병원에 갔더니 온몸이 축 처져 있는 아내를 봤어. 처음엔 아내가 아들을 따라서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가까이 가보니 다행히 탈수 증세에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쌓여 실신한 거라고. 의식 찾고 몇 가지 검사만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 다행이네요. 쓰러지셨을 때 계속 숨쉬고 계시는 건 확인했거든요. 준경이가 아내를 잘 잡아줘서 살 수 있었어. 차 사고도 당하지 않았고 잘못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는 일도 없었지. 다 준경이 덕분이야. 아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야 정신이 들더라. 문득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궁금했어. 아내를 데리고 온 의료진들에게 겨우 물어서 현수막을 만들었지.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와서 끝내 못 찾는 건가 발만 동동 굴렀지. 그런데 이렇게 기적처럼 찾게 되었고 정말 고마워. 준경이 아니었다면 나도 무너졌을 거야. 저 그럼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있단다. 몸도 마음도 치료받는 중이야. 아마 곧 집으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랬군요.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마 아주머니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아저씨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같은 행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옆에서 잘 지켜주실 거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아참, 사실 내가 준경이를 이런 이야기나 들어달라고 찾은 건 아니야. 제대로 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찾은 거란다. 뭐든 괜찮으니 원하는 걸 얘기해보렴. 네? 보상이요?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저 무사히 잘 계시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보내면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래. 저 보안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배달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맞지? 혹시 괜찮으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부모님께도 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부모님,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아이고, 저런. 무슨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저를 바라보는 아저씨의 눈이 참 애처로워 보였어요. 단순히 저를 불쌍해하는 눈이 아니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담겨 있었죠. 저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며 사셨고 왜 갑자기 우리를 떠나게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여동생의 보호자가 된 제 심정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유경이한테 남은 건 저뿐인데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학생이고 제가 제대로 유경이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섭기도 해요. 생각하면 자꾸 무서워져서 아직도 부모님이 없단 사실에 대해 제대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너도 어린 나이인데 주변에 도와줄 어른은 없는 거니 친척이라든지. 네, 없어요. 외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분들도 안 계시고요. 두 분 장례식 때도 친척 어른들은 거의 못 뵈었던 것 같아요. 준경아, 너도 아직 미성년자야. 너랑 유경이를 돌봐줄 어른이 필요하단 뜻이지. 나랑 내 아내가 너희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싶구나. 네가 우리를 구해준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해주겠니? 네가 성인이 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고 유경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렴. 네가 구한 것은 내 아내의 목숨만이 아니야. 내 목숨이기도 하고 삶의 희망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렴. 이 목걸이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준 목걸이. 그 목걸이가 아내를 살린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준경이를 만난 것이 행운이지. 아저씨를 만나고 며칠 후 우리를 보고 싶다는 아주머니의 말에 우리 남매는 병문안을 갔어요. 우리를 본 아주머니는 말없이 한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잔뜩 힘이 들어간 아주머니의 손끝에서 수많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단 말을 되풀이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마음 먹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부모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남매가 정말 기특하고 대견스럽다며 앞으로는 자신들에게 의지하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아저씨 아주머니는 우리 남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셨어요. 아저씨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모든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죠. 아직 어린 동생에겐 동생이 배우고 싶어 했던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셨고, 어릴 땐 예체능 교육이 중요하다며 미술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태어난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주말에 집에 초대해 맛있는 밥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수험생인 저를 대신해서 동생을 정말 딸처럼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면서 저와 여동생은 두 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전셋값을 놀린다는 집주인의 말도 걱정이었고, 두 분이 한사코 밀어붙이셔서 결국 못 이기는 척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좋지만 마음 한구석엔 자꾸 부채의식이 쌓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걸까?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찮았죠. 하지만 두 분은 이런 제 마음까지 눈치채시곤 저에게 입은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란단 말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사실 아주머니는 저와 동생을 입양해서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에겐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주머니도 복잡한 제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그 뒤론 그런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지만 우리는 지금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서류의 한 줄보단 마음의 연결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저희도 두 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집을 옮기고 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학습 환경도 좋았고 매번 아주머니가 밤늦게 학원으로 데리러 와주셔서 무척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저 때문에 맨날 밤늦게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는 고3 엄마면 다 이렇게 한다더라. 다른 집 애들 얘기 들어보면 난리도 아니야. 거의 모시고 산다는데 난 얼마나 편해. 우리 준경이는 공부도 잘하지, 성실하지, 고3 유세도 안 부리지. 이런 고3이면 평생도 모시지. 그리고 학교 엄마들이 나한테 엄청 전화 온다. 준경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내가 참 아들 덕분에 이런 갑질을 다 해보네. 제가 꼭 의대 합격해서 의사 자식 만들어 드릴게요. 네가 공부를 워낙 잘하고 의사가 꿈이라고 하니까 말리진 않겠지만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둬도 돼.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준경이 너는 정말 잘할 거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맹목적인 두 분의 보살핌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제 합격증을 확인하고 아저씨 아주머니는 거의 동네 잔치를 열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의 일에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이미 우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의대 진학 후에도 두 분은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련하는 동안 동생은 좋아하는 사진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어요. 외국에서 혼자 고생할 동생이 걱정된다면서 아주머니가 동생을 따라 나섰고 거의 반년 정도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 무렵 집은 참 조용했어요. 아주머니와 동생이 가족 톡방에 다정한 사진을 올리면 아저씨는 집에선 거의 쓰러져 잠든 제 사진을 올리곤 하셨어요. 울고 있는 이모티콘과 함께요.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제가 아저씨를 찾아 둘이 외식이라도 하면 아저씨는 그 사진을 찍어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톡방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처음엔 무척 어색하고 낯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았던 이 공간이 내가 실집이란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사랑으로 채우기엔 정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여동생은 이미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어요. 저도 의대 졸업을 하고 난 뒤로는 종종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늘 저희 남매를 아들딸이라고 부르며 한결같이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린 화목하고 부러운 한가족처럼 보일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을 때 예비 장인 장모님께 제 상황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 장인 장모님은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예비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깟 종이 서류가 뭐가 중요한가. 서로 위하고 평생 곁에서 지켜봤으면 그게 가족이지. 내가 많이 배우네. 두 분은 제 결혼식에도 혼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2층 집에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생일이 되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을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빼먹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아들 준우의 제사와 우리 엄마 아빠의 제사. 아주머니는 우리 부모님의 제사도 늘 잊지 않고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의 납골당도 준우가 있는 좋은 곳으로 옮겨주셔서 명절이면 함께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챙겨주신 두 분의 마음은 언제쯤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주신 사랑을 전부 다 갚겠다고 다짐했건만 세상 일은 항상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2년 전 아주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셨거든요.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말기였고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예우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일과 결혼했다며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은 아주머니의 소식을 듣자마자 하던 프로젝트를 모두 접고 그 길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하루도 아주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경아,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가 그거 기다리다가 죽지도 못해. 내가 힘내서 우리 유경이 결혼하는 거 꼭 봐야지. 30년 전 삶에 대한 의욕도 의지도 모두 포기했던 아주머니였는데 이젠 달랐어요. 죽음을 문턱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동생은 오늘은 교회로, 다음 날은 절로, 그 다음 날은 성당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신에게 기도해야 된다며 틈만 나면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짐작이 갔습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10살 때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었던 것과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시간을 보낸 엄마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주머니의 투병 이후 우리 가족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모두의 마음 덕분이었을까요?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얘기했던 3개월을 넘어 2년을 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기 위해 더 사랑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하얀 눈이 소리도 없이 내렸어요. 빈소가 차려지고 발인을 하기까지 동생은 종일 울다 자다를 반복했어요. 아주머니의 영정사진은 동생이 직접 찍은 사진이었어요. 항암을 받기 전 머리카락이 있을 때 둘이 공원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주머니의 미소가 어쩐지 동생과 닮은 것은 저의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주머니가 떠나고 아저씨도 부쩍 기운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한동안 동생이 아저씨와 함께 지내면서 아저씨를 살폈습니다. 동생은 아예 한국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의 꿈을 알고 있는 아저씨가 동생을 설득했고 결국 다시 자신이 활동하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지 가기 전에 자꾸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챙기는 모양이더군요. 저도 챙긴다고 챙기는데 이렇게 예약대가 아니면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요즘 식사를 통 못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속이 편한 코스로 주문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못 드셔? 저는 접시까지 막 씹어 드시고 그랬는데. 준경이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 내가 네 나이 땐 얼마나 날아다녔니? 안 그래? 맞아요.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막 키다리 아저씨 같고 슈퍼맨 같고. 세월이 화살 같다는 말이 맞네. 마음은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는데 몸이 버텨주질 못하는구나. 참 신기해요. 내가 그날 어머니를 구한 것도, 그리고 두 분 덕분에 지금처럼 의사가 된 것도요. 아버지랑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랑 유경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가끔 옛날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운명이 정해진 걸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 아니 뭐 그런 거요. 30년이면 강산이 3번은 변했을 텐데 지금도 아버지랑 아들 사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인연은 인연이야. 아휴,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유경이나 어떻게 좀 해봐. 어디 만나는 남자도 없다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도 몰라요. 걔가 뭐 내 말을 듣나.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일상의 이야기.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서로의 일들. 이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척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생 이야기가 나오자 아저씨는 한껏 심각해진 표정으로 사랑의 잔소리를 이어가셨어요. 짧았던 식사를 끝내고 아저씨는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출발하자 창문을 열어 손으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저씨의 차가 점이 되어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생각해봅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구한 것은 아주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동생이었을까요? 30년 전에 저는 나아갈 방향조차 잃어버린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습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저는 두 분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았고 배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 남은 엄마 아빠. 하늘에서 아주머니랑 잘 만나셨어요. 아주머니도 이제 준우를 만났겠군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 간 게 미안해서 우리한테 대신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셨던 걸까. 그런 거라면 정말 감사해요. 너무 좋은 분들과 가족의 인연을 맺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왔거든요. 하늘에서 우리 아주머니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저랑 유경이한테 아낌없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씀해주세요. 이젠 제 차례인 것 같아요. 아저씨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으니 이 능력 마음껏 써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시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죠. 날씨는 추워져도 마음은 어쩐지 따뜻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를 지탱해주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